서울의 밤은 차가운 비에 젖어 있었다. 넌사인이 아스팔트 위에 번져 흐릿한 수채화처럼 도시의 윤곽을 그렸다. 강남의 번화가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편의점 안. 권지우는 무심한 표정으로 캔커피를 진열대에 채우고 있었다. 가지런히 정렬된 캔들이 그의 손길 아래 제자리를 찾아갈 때마다 작게 짤깍이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지만 어딘가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기품이 배어 있었다. 낡은 유니폼 조끼와 빛바랜 청바지는 그의 진짜 모습을 가리기 위한 최소한의 위장이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아우라 그룹의 회장. 권지훈.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초라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모습과 연결짓지 못할 것이다. 몇 달 전.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 영혼 없는 미소. 가면을 쓴 채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에 염증을 느꼈다. 숫자로만 세상을 보고 관계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삶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사라졌다. 충실한 김 비서에게만 최소한의 연락처를 남긴 채. 그는 권지훈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평범한 청년. 아니, 가난한 청년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진짜 세상의 공기를 마시고. 돈이 아닌 땀의 가치를 느끼고 싶었다. 지훈 씨, 이제 교대할 시간이네. 비 오는데 고생했어. 카운터 안쪽에서 점장인 듯한 중년 남자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지훈은 가벼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닙니다. 점장님,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유니폼 조끼를 벗어 사물함에 넣고 낡은 백팩을 둘러맸다. 편의점 문을 열자 후텁지근한 공기와 함께 빗줄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익숙하게 우산을 펼쳐 들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화려한 강남의 밤거리에서 그는 이름 없는 행인 1에 불과했다. 이 익명성이 주는 해방감이 좋았다. 아무도 그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는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번화에서 몇 블록 떨어진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이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그의 이전 세계에서는 하룻밤 술값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의 노동으로 얻은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같은 시각,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빗줄기를 가르며 강남의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뒷좌석에 앉은 한서연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블루투스 이어폰 너머의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지금 그게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장 부장. 이번 컬렉션의 실패는 전적으로 당신의 안일한 기획 때문이야. 당장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결과물 올려놔요. 그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거칠게 이어폰을 빼냈다. 대한민국 패션 업계를 선도하는 SJ그룹의 최연소 총수. 한서연, 그녀의 삶은 전쟁터였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숙부 강대현과 늙은 여우 같은 이사들을 상대로 매일같이 싸워야 했다. 27의 나이에 짊어진 무게는 그녀를 강철처럼 단련시켰지만 동시에 그녀의 감정을 마모시켰다. 기사님, 좀 더 빨리 갈 수 없어요. 짜증 섞인 그녀의 말에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다. 총수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됐어요. 서연은 짧게 말을 자르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물에 흐려진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어지럽게 맺혔다. 피곤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SD그룹을 지켜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의 존재 이유이자 족쇄였다. 차가 한적한 이면도로로 접어들어 코너를 도는 순간이었다. 공수님. 운전기사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끼익.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막을 찢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체가 순간적으로 통제력을 잃었고 무언가와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이 전해졌다. 서연의 몸이 앞으로 강하게 쏠렸다. 무슨 일이야? 그녀의 고함에 운전기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차를 세웠다. 차디 저 사람을 친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차 문을 열었다. 굵은 빗줄기가 그녀의 실크 블라우스와 비싼 트렌치 코트를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차 앞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방금 전 편의점에서 나온 권지훈이었다. 그는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넌 상태였다.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이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다행히 차가 속도를 줄이는 중이어서 큰 부상은 아닌 듯 했지만 온몸이 흠뻑 젖었고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지우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여자를 보았다. 값비싼 옷, 날카로운 하이힐, 그리고 모든 것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 그녀의 온몸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압도하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괜찮아요? 어디 다친 곳은? 서연이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과 짜증이 더 많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행사액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 물에 젖어 더욱 초라해 보이는 운동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났다. 돈을 노리고 일부러 부딪히는 부류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편견이 고개를 들었다. 일단 병원부터 가시죠. 운전기사가 채서 내려 허둥지둥 말했다. 지우는 말없이 자신의 상태를 살폈다. 찢어진 무릎은 쓰라렸지만 뼈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았다. 문제는 사고 그 자체가 아니었다.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저 여자의 오만한 태도였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닙니다.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차분한 반응에 서연은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봐요. 요즘 이런 식으로 합의금 뜯어내려는 사람들 많던데. 당신도 그런 부류는 아니겠죠? 차가운 비아냥이 섞인 말이었다.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깊어졌다. 평소의 온화함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방금 저 남자의 눈빛은 분명 평범한 동네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합의금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운전 조심하시죠. 지우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는 듯 몸을 돌리려 했다. 그 무심한 태도가 오히려 서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감히 누가 SJ그룹의 한서연을 이런 식으로 무시한단 말인가. 잠깐만요. 내 채 부딪혔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겠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놀란 건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 시간. 내 스케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나 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지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서연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뭐가 웃기죠? 아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서요. 지우는 삐딱하게 서서 그녀를 마주 보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빛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세상의 모든 것을 돈과 시간으로 계산하는 사람,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 아마 친구도 하나 없겠죠. 불쌍하군요. 뭐라고? 서연은 말을 잃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에게 아첨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남자가 감히 자신을 동정하고 있었다. 당신, 지금 죽고 싶어. 분노로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하지만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가까워졌다. 서연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다. 당신 눈 아주 외로워 보이네요. 그 비싼 옷과 차가 당신의 공허함을 다 채워주지는 못하나 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지우는 정말로 몸을 돌려 절뚝거리며 빗속으로 걸어갔다. 부서진 우산도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도 챙기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처럼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심장이 이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전곡을 찔린 듯한 불쾌감과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기묘한 감정이 뒤섞였다. 총수님, 괜찮으십니까 저?
저 사람 그냥 보내도 되는 겁니까? 경찰에 신고를 운전기사가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다. 됐어. 시끄러우니까 그냥 가요. 서연은 차갑게 쏘아붙이고 채에 올라탔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그 남자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오만하고도 이상하게 슬퍼 보였던 눈빛. 그리고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본 듯한 마지막 한마디. What boy네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더 화가 났다. 한편 빗속을 걷고 있던 지우는 자신의 옥탑방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상처난 무릎을 파고들어 쓰라렸다. 하지만 그는 고통보다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생생한 감각이었다. 그의 위장된 삶에 돌을 던진 여자. 한서연, 그녀의 얼음 같은 눈동자 뒤에 숨겨진 깊은 공허와 불안. 그는 문을 열고 좁은 방으로 들어섰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오늘따라 그 불빛들이 유난히 슬퍼 보였다. 지우는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청년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아우라 그룹의 회장, 권지훈의 것이었다. 한서연이라? 그는 여자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흥미로웠다. 무료하고 단조롭던 그의 일상에 파문을 일으킨 존재. 오늘의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의 길고 지루했던 휴가는 이제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예감. 운명의 톱니바퀴가 아주 작은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SJ그룹 총수 집무실의 공기는 전날 밤에 비만큼이나 차갑고 무거웠다. 한서연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아침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방금 전 이사회가 끝난 흔적인 서류 몇 장이 흩어져 있었다. 회의는 전쟁이었다. 숙부인 강대현 전무이사는 아버지의 유언을 방패 삼아 사사건건 그녀를 몰아붙였다. 총수. 그는 기름기 낀 목소리로 총수라는 직함에 교묘한 비꼼을 담아 말했다. 선대 회장님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유언장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연이가 한 달 안에 결혼을 하지 못하면 그룹의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하고 최대 주주인 제가 경영감독을 맡는다고 말입니다. 그의 말이 떨어질 때마다 회의실의 늙은 이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모두 강대현의 사람들이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더니 이제는 하이에나처럼 그녀가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익부님. 서연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다. 그건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회사 경영과 결부시키지 말아주시죠. 개인적인 문제라니? 당치도 않다. 강대현은 과장되게 목소리를 높였다. 네, 아버지가 왜 그런 조항을 남기셨겠니? 다 네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그룹도 흔들림 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일에만 미쳐서 홍이도 놓친 가여운 조카를 위한 마지막 배려셨던 계지. 역겨운 위선이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강인한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고지식한 면이 있었다. 딸이 자신처럼 일에만 파묻혀 외롭게 살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선의가 이제는 숙부의 손에 들린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한 달입니다. 총수, 남은 시간은 딱 한 달. 강대현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을 나갔다. 그 미소는 마치 네가 어디서 남자를 구해온단 말이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사실이 그랬다. 한서연의 주변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부하 직원, 그리고 적들 뿐이었다. 사랑이나 결혼 같은 단어는 그녀의 인생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젠장.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그녀는 나지막이 욕설을 뱉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쳐있고 날카롭고 외로워 보였다.
바로 어젯밤. 비에 젖은 그 남자가 했던 말이 귀에 환청처럼 맴돌았다. 당신 눈 아주 외로워 보이네요. 서연은 고개를 흔들어 잡념을 떨쳐냈다.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어떻게든 한 달 안에 남편이라는 존재를 구해야만 했다. 진짜 남편이 아니어도 상관없었다. 그저 서류상으로. 대외적으로 완벽한 남편 행세를 해줄 사람, 자신을 통제해 움직여줄 허수아비가 필요했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최 비서를 호출했다. 초회 비서, 사람 좀 알아봐줘요. 내류, 총수님, 어떤 사람을 말씀이십니까? 결혼할 사람. 서연의 폭탄 같은 발언에 노련한 최 비서조차 순간 말을 잃었다. 내 결혼이라니요? 진짜 결혼 아니야. 계약 결혼. 내 요구 조건에 맞춰 움직여줄 남자가 필요해. 조건은 다음과 같아. 첫째, 배경이 깨끗하고 복잡한 가족 관계가 없을 것. 둘째, 야망이나 욕심이 없을 것. 셋째, 내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 마지막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아무런 문제 없이 깨끗하게 사라져 줄 것. 이 모든 걸 비밀로 해줄 수 있는 건 기본이고. 최 비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연의 말을 받아 적었다. 이건 남편감을 찾는 게 아니라 스파이를 고용하는 것에 가까웠다. 총수님,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돈이면 돼.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없으니까. 원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을 지불하겠다고 해. 당장 알아봐. 시간이 없어. 그날 이후 최 비서는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흥신소를 동원하고 온갖 인맥을 가동했다. 몇몇 후보가 물망에 올랐다. 잘생긴 외모의 무명 배우, 빚에 쪼들리는 명문대 출신 고시생, 사업에 실패한 젊은 사업가. 하지만 서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탐욕이 번들거렸다. 그들은 돈뿐만 아니라 SJ그룹의 사위라는 타이틀을 이용해 더 큰 것을 얻어내려는 속셈을 감추지 않았다. 그런 늑대 새끼들을 집에 들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허수아비가 필요했지. 자신의 등을 물어뜯을 맹수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서연은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숙부는 보란듯이 유력정계 인사의 아들을 신랑감 후보라며 그녀의 사무실로 데려오기까지 했다. 속이 뻔히 보이는 정략 결혼. 그 오만하고 경박한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서연은 구역질이 치밀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와인을 마시던 서연의 뇌리에 불현듯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빗속의 교통사고, 흠뻑 젖은 채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던 남자. 합의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는 돈을 거절했다. 웬만한 남자라면 어떻게든 한몫 챙기려 했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돈의 초연한 태도, 오히려 자신을 동정하던 그 오만한 눈빛, 배경도. 가진 것도 없어 보였지만 알 수 없는 배짱이 있었다. 권지훈. 사고 처리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받아두었던 그의 이름과 연락처.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어딘가에 처박아 두었을 사고 기록 서류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가자스다. 먼지 쌓인 서류철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그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찾아냈다. 직업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소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 완벽했다. 너무나도 완벽했다. 이보다 더 이상적인 허수아비는 없을 것이다. 가진 것이 없기에 잃을 것도 없고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 보였다. 무엇보다도 그의 그 정체 모를 당당함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차피 돈 앞에서는 무너질 것이라고 서연은 확신했다. 초에 비서 이 사람 지금 당장 위치 파악해. 다음 날 저녁 서연은 직접 차를 몰아 신림동의 그 낡은 주택가로 향했다. 그녀의 검은색 세단은 비좁은 골목길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괴물처럼 보였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눈살을 셔츠렸다. 쓰레기 봉투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 옥탑방 문 앞에 섰을 때 마침 안에서 문이 열리며 권지훈이 나왔다. 편의점 유니폼이 아닌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그는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는지 손에 냄비를 들고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마주친 뜻밖의 인물에 지훈의 눈이 살짝 커졌다. 한서연. 며칠 전 밤에 그 오만한 여자였다. 이런 누추한 곳에 어울리지 않는 완벽한 차림새. 그녀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처럼 서 있었다. 여긴 어쩐 일로?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하고 평온했다. 서연은 잠시 그의 집 안을 훑어보았다. 책 몇 권과 낡은 가구가 전부인 가난이 그대로 묻어나는 단출한 공간. 그녀는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생각에 안도하며 다시 특유의 오만한 표정을 지었다. 할 얘기가 있어요. 당신한테는 아주 좋은 제안일 겁니다. 좋은 제안이라. 지우는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냄비에 물부터 받고 들어도 될까요? 배가 고파서. 그는 태연하게 그녀를 지나쳐 공용 수도가로 걸어갔다. 졸졸졸. 냄비에 물 받는 소리가 정적을 채웠다. 서연은 기가 막혔다. SJ그룹의 총수가 직접 찾아왔는데. 저런 태연한 반응이라니. 하지만 지금 아쉬운 쪽은 자신이었다. 그녀는 인내심을 갖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지우는 물을 받은 냄비를 방 안에 내려놓고는 문에 기댄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 좋은 제안이라는 게 뭡니까? 지난번 사고 합의금이라도 주러 온 건 아닐 테고. 결혼해요. 나랑. 이번에는 지훈도 예상치 못했다는 듯 되물었다. 그의 평온한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것을 보며 서연은 묘한 쾌감을 느꼈다. 못 들었어요. 나랑 결혼하자고. 물론 진짜 결혼은 아니에요. 계약이죠.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한 부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1년 동안 내 법적 남편이 되어주는 조건으로. 계약금 10억 원. 계약이 끝나는 즉시 위자료 명목으로 10억 원을 추가 지급하겠어요. 총 20억. 당신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일 텐데. 그녀는 지훈이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말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또다시 그녀의 예상을 벗어났다. 지훈은 계약서를 받아들고는 제목만 쓱 훑어보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였지만 이내 참을 수 없다는 듯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하 결혼이라. 계약 결혼. 그는 웃음을 멈추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서연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흥미가 아니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연극을 보는 관객의 눈빛이었다. 당신이라는 여자, 정말 대단하군요. 며칠 전에는 사람을 벌레 보듯 하더니 이제는 돈으로 남편을 사겠다고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정이 있길래 이런 코미디 같은 짓을 하는 겁니까?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제안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만 대답해요. 싫다면? 지훈이 도발적으로 물었다. 20억이 부족하다면 30억, 아니 50억까지 맞춰줄 수 있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지훈은 계약서를 그녀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나는 당신의 허수아비가 될 생각 없어요. 내 인생을 파는 장사는 안 합니다. 서연은 당황했다. 5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거절하다니. 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 순간. 지훈이 한 걸음 다가서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하지만 당신의 그 절박한 사정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나를 남편으로 사서라도 지켜야 하는 게 대체 뭐죠? 그의 뜨거운 숨결이 뺨에 닿았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상황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간 것 같았다. 분명히 자신이 갑이고 그가 을이어야 하는데 어째서인지 보이지 않는 밧줄에 꽁꽁 묶인 기분이었다. 지우는 턱을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그리고는 이내 결심했다는 듯 입을 열었다. 좋아요? 그 제안 받아들이죠? 정말, 딴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검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계약 기간 동안 당신은 내 아내로서 나를 남편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력 남편이 아니라 진짜 남편처럼 할 수 있겠어요. 한서연 씨, 그의 눈이 장난스럽게 빛났다. 돈이 아닌 존중을 요구하는 남자. 서연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서울의 가장 화려한 여자와 가장 초라해 보이는 남자의 기묘한 계약이 달빛도 들지 않는 낡은 옥탑방 앞에서 성립되었다. 서연은 자신이 완벽한 허수아비를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문 것은 순한 양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호랑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권지우는 낡은 백팩 하나를 맨 채 한서연의 펜트하우스 앞에 섰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펼쳐지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최상층.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광활하고 차가운 공간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최소한의 색상으로만 디자인된 미니멀리즘의 극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마치 모델하우스 같았다. 오셨습니까? 단정하게 머리를 쪽진 중년의 가사도우미가 무표정하게 그를 맞았다. 그녀는 지훈의 허름한 행색과 낡은 백팩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감추지 않았다. 제 이름은 오 여사입니다. 이 집의 살림을 총괄하고 있죠? 권지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훈의 소탈한 인사에 오 여사는 대답 대신 쌀쌀맞게 몸을 돌렸다. 잠시 후 홈웨어 차림의 한서연이 2층에서 내려왔다. 일할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분위기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와스군, 짐은 그게 전부인가? 그녀는 지훈의 백팩을 턱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네, 단출해서요? 잘 됐네. 버리기 편하겠어.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뱉고는 집안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안내는 환영의 의미라기보다는 지켜야 할 규칙을 통보하는 것에 가까웠다. 여긴 거실, 저쪽은 주방, 당신이 쓸 방은 1층 복도 끝에 있는 게스트룸이야. 내 침실과 서재는 2층에 있으니 허락 없이 올라올 생각은 마.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오 여사가 준비할 거지만 나와 마주칠 일은 없을 테니 알아서 챙겨 먹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 집에 사는 타인이야.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아. 선 넘지 마. 그것으로 집 소개는 끝이었다. 지훈이 배정받은 게스트룸은 웬만한 호텔 스위트룸만큼이나 넓고 호화로웠다. 하지만 방 안의 모든 것들은 차가운 질서 속에서 숨 막히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훈은 백팩을 침대 위에 던져놓고 창가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 그의 옥탑방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는 마치 잘 만들어진 거대한 어항 속에 들어온 물고기 같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두 개의 다른 세계가 하나의 공간 안에서 부딪히기 시작했다. 서연의 아침은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기계처럼 일어나 1시간 동안 고강도 홈트레이닝을 하고 영양사가 짜준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며 밤사이 들어온 해외 증시와 뉴스를 체크했다. 그녀의 삶은 분과 초 단위로 계획된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반면 지훈의 아침은 해가 중천에 뜰 때쯤 시작되었다. 그는 느긋하게 일어나 광활한 테라스에서 서울의 정영을 감상하며 스트레칭을 했다. 처음 며칠. 그는 오 여사가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구경만 하다가 결국 직접 주방에 들어섰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주방 시스템 앞에서 그는 익숙하게 찬장을 뒤져 라면 봉지를 찾아냈다. 보글보글. 구수한 라면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자 오 여사는 질색하는 표정으로 달려왔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저급한 음식 냄새를 집에 풍기다니요. 아, 출출해서요? 같이 드실래요? 계란도 하나 풀어드릴까요? 지훈의 천진한 물음에 오 여사는 기가 막힌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날 이후 지훈이 주방에 들어서는 것은 암묵적인 금기사항이 되었다. 생활 방식의 충돌은 계속되었다. 거실은 서연에게 있어 손님을 맞이하거나 혹은 장식품처럼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먼지 하나 없이 관리되는 이탈리아제 디자이너 소파에 누군가 앉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어느 날 밤,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피곤에 절어 돌아온 서연은 거실의 광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200인치짜리 초대형 스크린에서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코미디 쇼가 시끄럽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권지훈이 그 비싼 소파 한가운데에 거의 눕다시피 한 자세로 과자를 먹으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심지어 그는 소파 위에 발까지 올려놓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태연하게 그녀를 돌아보며 과자 봉지를 내밀었다. 오, 왔어요. 이거 새로 나온 건데 꽤 맛있네. 먹어볼래요? 당장 그 발 안 내려. 서연의 고함에 지우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듯 어색하게 발을 내렸다. 아, 이거 비싼 소파였나 어쩐지 엄청 편하더라니. 능청스러운 그의 태도에 서연은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당장 그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남편이었다. 그녀는 이 말을 짚으며 간신히 분노를 사겼다. 당신이 써야 할 물건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법부터 배워야겠군. 알았어요. 잔소리쟁이 마누라. 뭐, 마누라.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해 주기로 한 약속. 벌써 잊었어요. 남편이 TV 좀 보겠다는데 그렇게 으르렁거리면 쓰나? 지우는 뻔뻔하게 존중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다.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계약 조건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꼴이었다. 그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쿵쿵거리며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씩 웃었다. 얼음공주 같은 그녀의 완벽한 통제의 균열을 내는 것은 꽤나 즐거운 일이었다. 며칠 뒤 서연은 지훈을 드레스룸으로 불렀다. 다음 주에 있을 가족 모임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드레스룸 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십 벌의 명품 남성복과 구두, 액세서리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골라 입어. 다음 주 모임에서 당신은 내 완벽한 남편 역할을 해줘야 하니까. 하지만 지우는 수백만 원짜리 수트들을 마치 시장 옷처럼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다. 전부 별로네요. 너무 갑갑해 보여. 뭐, 이게 지금 별로라고. 당신이 평생 입었던 옷을 다 합친 것보다 이 셔츠 하나가 더 비쌀걸. 비싼 옷이 아니라 편한 옷이 좋은 옷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인형 노릇할 생각은 없어요. 결국 서연은 폭발했다. 그녀는 직접 나서서 지훈에게 옷을 입히기 시작했다. 가만히 좀 있어봐. 그녀는 그의 낡은 티셔츠를 벗기고 빳빳한 셔츠를 입혔다. 단추를 채워주기 위해 가까이 다가섰을 때 그녀는 무심코 그의 몸을 보고 놀랐다. 마르고 왜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의 몸은 군더더기 없이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져 있었다. 넓은 어깨와 탄탄한 가슴. 꾸준히 관리한 사람의 몸이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낯선 남자의 청아, 은은한 비누 향기에 서여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당황한 그녀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속마음을 다 안다는 듯 짓궂은 미소를 지었다. 왜 그래요? 내 몸 보고 반했나? 헤어솔이 빨리 입기나 해. 서연은 쏘아붙이고 드레스룸을 나가버렸다. 심장이 멋대로 뛰고 있었다. 그저 계약 관계일 뿐인 남자에게서 이상한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당혹스러웠다. 그날 밤 서연은 거실 소파에서 서류를 검토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연일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긴장 때문이었다. 잠결에 누군가 자신을 덮어주는 부드러운 감촉을 느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그녀는 자신의 몸 위에 캐시미어, 담요가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소파 옆 테이블에는 어지럽게 널려있던 서류들과 노트북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누가 한 짓인지는 뻔했다. 이 집에는 자신과 오 여사, 그리고 권지훈밖에 없었다. 오 여사는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살가운 사람이 아니었다. 서연은 복잡한 심경으로 담요를 끌어안았다. 늘 혼자였던 공간, 아프거나 지쳐도 스스로를 챙겨야 했던 삭막한 집. 그곳에 아주 작지만 따뜻한 온기가 스며든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변덕이겠지. 혹은 다른 속셈이 있는 걸 거야.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같은 시각.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잠든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화장기 없는 얼굴.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고단해 보이던 미간의 주름. 그녀는 강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익숙한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김비서, SJ그룹 강대현 전무, 뒷조사 좀 해줘.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답장은 거의 즉시 도착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계약 결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 연극의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연출가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저 위태로운 여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 흥미로운 판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씨 일가의 분기별 정기 모임이 열리는 날. 한서연의 펜트하우스에는 아침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이 모임은 단순한 가족 행사가 아니었다. SJ그룹의 주요 주주들과 원로들이 모두 참석하여 그룹의 현안을 논하고 총수의 리더십을 암암리에 평가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오늘 그 평가의 중심에는 서연의 남편이 서게 될 터였다. 똑똑히 들어. 서연은 완벽하게 세팅된 드레스 차림으로 지훈의 넥타이를 매주며 마지막 브리핑을 했다. 그녀의 손길은 기계처럼 정확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 참석하는 사람들은 모두 여우 아니면 뱀이야. 특히 내 숙부. 강대현 전무는 무슨 수를 써서든 당신의 약점을 잡아 날 공격할 거야. 직업을 묻거든. 개인 투자 컨설턴트라고 대답해. 구체적인 질문은 적당히 얼버무리고 절대 기죽은 모습 보여선 안 돼. 내 옆에서 말없이 미소만 짓고 있어. 그게 당신 역할이야. 그녀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는 사령관 같았다. 지우는 그녀가 골라준 몸에 딱 맞는 다크네이비 색상의 수트를 입고 있었다. 며칠 전 드레스룸에서 보았던 그 모습과는 또 달랐다. 낡은 티셔츠를 입었을 때의 소탈함은 사라지고 그의 몸에서는 타고난 듯한 기품과 여유가 흘러나왔다. 비싼 옷이 그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옷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듯했다.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서연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걱정 말아요. 당신 얼굴에 똥칠할 일은 없을 테니. 그의 나른하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서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고요했다. 저 눈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한씨 종택이었다. 수백 년 된 고송들이 즐비한 정원과 위풍당당한 기와지붕의 한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마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두 사람에게 박혔다. 특히 서연의 옆에 선 낯선 남자. 권지훈에게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다. 수근거림과 노골적인 호기심, 어린 눈빛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우리 조카딸, 드디어 얼굴이 활짝 폈구나. 옆에 있는 젊은 친구가 말로만 듣던 서방님인가. 아니나 다를까. 그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강대현이었다. 그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탐색하듯 지훈을 위아래로 훑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권지훈이라고 합니다. 지훈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청했다. 그의 태도는 흠잡을 데 없이 정중하고 당당했다. 강대현은 그의 손을 잡는 둥, 많은 둥 하며 본격적인 탐색을 시작했다. 헤어허, 인물이 훤칠하구먼. 우리 서연이가 남자 보는 눈은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하시는 일은 뭔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 내가 통하는 바가 없어서 말이지. 모두의 귀가 이쪽으로 쏠렸다. 서연은 긴장으로 손에 땀이 배어나왔다. 그녀는 지훈이 준비된 대답을 잘 해내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예상을 또 한 번 뛰어넘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전무님, 잠시 하던 일을 쉬면서 앞으로의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중입니다. 그러다 서연 씨를 만났고요. 저에게는 서연 씨를 만난 것이 그 어떤 경력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완벽한 대답이었다. 자신의 배경을 드러내지 않다면서도 서연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여 그 어떤 공격도 무력화시키는 대답. 그는 심지어 강대현을 향해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전무님처럼 수십 년간 한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경륜에 비하면 제 삶은 아직 보잘것없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듯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당신은 낡은 세대라고 선을 긋는 교묘함이 숨어 있었다. 강대현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불쾌한 기색이 스쳤지만 겉으로는 호탕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주변에 있던 원로들 사이에서는 요즘 보기 드문 겸손한 젊은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흘러나왔다. 서연은 놀라움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이런 노회한 정치판에서 조금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판을 주도하고 있었다. 모임이 중반으로 접어들었을 때 진짜 위기가 찾아왔다. SJ그룹의 창립 멤버이자 마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지만 동시에 가장 보수적인 주주이기도 했다. 한 총수. 박 회장은 근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결혼 축하하네. 그런데 말이야. 요즘 그룹의 신규 브랜드 전략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우려가 많아 젊은 사람이 남편까지 얻었으니 이제 좀 더 안정적인 경영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결혼이라는 사적인 일을 빌미로 서연의 경영 능력 자체를 시험하고 압박하는 고도의 수였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준비했던 답변을 꺼내려 했다. 안전하지만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본 한 총수는 단순한 모험가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깊게 SJ그룹의 유산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산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도박이 아닐까요? 한 총수는 단기적인 이익에 연연하기보다 다음 세대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브랜드의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선대 회장님께서 남기신 SA그룹의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평생을 바쳐 지켜오신 가치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정적.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지훈의 말은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분석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전문적인 분석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는 박고 회장의 자부심과 명예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서연의 비전을 혁신이 아닌 계승의 관점으로 완벽하게 포장해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박 회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다. 헤어허, 젊은 친구가 아주 속이 깊구먼. 한 총수, 남편 하나는 정말 잘 얻었어. 박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떴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강대현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서연은 지훈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한 연기자가 아니었다. 이 복잡한 판을 읽고 핵심을 꿰뚫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전략가였다. 그녀가 준비했던 그 어떤 답변보다 완벽한 한 수였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평소 같았으면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을 공간에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던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더 이상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거짓말을 믿을 수 없었다. 오늘 그가 보여준 모습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얼굴 위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물론 당신 남편이지. 그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남자는 거대한 수수께끼 덩어리가 되어 그녀의 삶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모를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한 씨의 일가 모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며칠간의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강대현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입은 수모를 되갚아주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 그의 박력은 교활하고 치명적이었다. 사건은 온라인 뉴스 기사 하나로 시작되었다. 단독 SJ그룹의 야심작, 신규 컬렉션 에테르 유해물질 검출 논란, 하청업체 노동 착취 의혹까지.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 인터뷰를 인용하며 에테르 라인의 주력 상품에 사용된 원단이 값싼 중국산 저급 자재이며 심지어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 약품으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원단을 공급하는 하청 공장이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으로 악명 높은 곳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프리미엄과 윤리적 경영을 내세워 온 SJ그룹의 이미지에 직격탄을 날린 공격이었다. 말도 안 돼. 전부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야. 긴급 임원회의에서 서연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홍보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다. 초회초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언론사들까지 가세해서 기사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총수님, 설상가하상 생산전략팀장이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총수님, 큰일 났습니다. 에테르. 라인의 원단을 독점 공급하던 진우 텍스타일이 방금 부도를 선언하고 공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게 뭐라고?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진우 텍스타일은 10년 넘게 거래해온 아버지 때부터 신뢰를 쌓아온 파트너였다. 아무런 전조도 없이 하루아침에 부도라니 말이 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인 각본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배우에 강대현이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다. 위기는 이중으로 닥쳐왔다. 밖에서는 브랜드 이미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고 안에서는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될 FW 시즌 주력 상품 생산이 올 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대체 원단 업체를 구한다 해도 품질 테스트와 생산 라인 조율에만 최소 몇 주가 걸릴 터였다. 시즌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날부터 서연은 집무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홍보팀과는 밤새워 반박 보도자료 문구를 다듬었고 생산팀과는 전국의 원단 시장을 샅샅이 뒤지며 대체 업체를 물색했다. 하지만 여론은 좀처럼 뒤집히지 않았고 진우 텍스타일만큼의 품질과 생산량을 맞춰줄 수 있는 업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파김치가 되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넓고 차가운 집은 그녀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태블릿 PC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 화면만 들여다볼 뿐이었다. 복잡하게 얽힌 선들과 숫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방이 된 기분이었다. 권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일에 대해 묻거나 아는 척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가끔 주방에서 오 여사의 눈치를 보며 야식을 만들어 먹을 뿐이었다. 그의 존재는 마치 이 집의 가구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가 무심코 던지는 시선 속에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이가 느껴져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서연은 이번에도 역시 거실 소파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수십 개의 대체 업체 리스트를 검토했지만 마땅한 답은 보이지 않았다. 절망감에 머리를 감싸쥐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베트남 공장은 새로 생긴 심해의 항구 근처 아니었나. 거기서 서울까지 운송하려면 물류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는데. 돌아보니 어느새 지훈이 그녀의 등 뒤에 서서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을 들고 있었다.
서연은 신경질적으로 화면을 가렸다. 누가 마음대로 보래.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야. 상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답답해 보여서 그냥 혼잣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요.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는 화면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왜 굳이 해외에서만 찾지 대구 텍스타일 단지에 가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실력 있는 강소기업들이 꽤 많을 텐데 직물 기술력만 보면 세계적인 수준이고 직접 가서 품질 관리하기도 쉽고 운송 기간도 훨씬 짧아질 거고.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대구, 거기 영세 업체들이 우리 기준을 어떻게 맞춘다고. 편견이 무서운 거라니까. 지우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옆에 놓인 홍보팀의 언론 대응 전략 보고서를 힐끗 보았다. 그리고 이 대응 방식도 최악이야. 사실무근이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식의 부인만 반복하면 대중들은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보군이라고 생각할 뿐이라고. 오히려 판을 키워야지. 판을 키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 위기를 기회로. 차라리 우리 쪽에서 먼저 제안하는 거야. 업계 최고 권위의 제3자 기관에 SJ그룹의 전체 공급망에 대한 투명성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발표해. 그리고 그 과정을 전부 대중에게 라이브로 공개하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떳떳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주라고. 당장은 비용이 엄청나게 깨지겠지만 이번 일로 얻게 될 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걸. 순간 서연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날카롭고 본질을 꿰뚫는 분석이었다. 그녀의 수십억 연봉을 받는 임원들조차 내놓지 못한 대담하고 혁신적인 발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당신이 뭘 안다고, 글로벌 물류와 브랜드 위기 관리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방해하지 말고 당신 방으로 나가. 그녀는 일부러 더 모질게 쏘아붙였다. 지우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순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았어요. 그냥 걔가 짖는다고 생각해. 그는 미련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다시 혼자 남겨진 서연과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마치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대구 텍스타일 단지. 판을 키워야지. 전체 공급망 감사. 라이브 공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다. 대구의 섬유 업체들, 제3자 감사기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기업 홍보 사례. 검색을 하면 할수록 그녀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어갔다. 그는 옳았다. 대구에는 그녀의 팀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의 정면 돌파 전략은 위험 부담이 컸지만 성공한다면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아는 거지? 그의 분석은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경영 컨설턴트보다도 날카로웠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밀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저 문 너머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난번 가족 모임에서 느꼈던 작은 의심은 이제 거대한 확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권지훈, 당신은 절대로 평범한 남자가 아니야. 그렇다면 당신의 정체는 무엇이며 내 앞에 나타난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편일까? 아니면 숙부보다 더 무서운 적일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두려움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권지훈이 제안했던 전면 감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수적인 임원들은 기겁하며 반대했다. SJ그룹의 속사를 대중 앞에 전부 공개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이었다. 강대현 역시 제정신이냐며 그녀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썩은 상처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SJ그룹이 얼마나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인지 증명할 것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이사회는 그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그녀는 생산 전략팀의 일부를 비밀리에 대구로 급파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이었다. 그녀의 대담한 승부수는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SJ그룹이 외부 기관의 감사를 자청하고 전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하자 비난 일색이던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정말 떳떳한가 보다라는 기대가 교차하며 대중은 감사 결과를 흥미롭게 지켜보는 관망세로 돌아섰다. 강대현은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모든 전략을 제시한 남자. 권지훈, 그는 이 폭풍의 핵이었다. 서연은 그날 오후 최 비서를 통해 업계 최고의 신용정보회사를 고용했다. 의뢰 내용은 단 하나였다. 권지훈이라는 남자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자신의 침실에 자신의 법적 남편으로 들인 남자의 뒷조사를 의뢰하는 기분은 참담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를 알아야만 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다음 수를 생각할 수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게스트룸에서 권지훈 역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보안이 완벽한 메신저 앱을 통해 김 비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스크린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나다. 진우 텍스타일. 자금 흐름 추적해. 파산 신청 직전에 빠져나간 돈이 있을 거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최종 목적지까지 샅샅이 뒤져. 강대현의 차명 계좌일 확률이 높아. 김 비서의 답장은 간결했다. Yes, sir.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서연 총수가 내 뒷조사를 시작했을 거다. 내가 미리 준비해둔 자료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손을 좀 써둬. 절대 빈틈을 보여선 안 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될 겁니다. 지우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플레이어처럼 냉정하고 깊었다. 한서연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그가 계획한 더 큰 그림의 일부였다. 일주일 후 서연은 조사업체로부터 한 통의 보고서를 받았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다. 하지만 수십 장에 달하는 보고서의 내용은 허무하기 짝이 없었다. 권지훈 만 30세. 출생 경상남도 한 작은 도시의 보육원 앞에서 발견됨. 부모 불명. 학력지방 국립대 행정학과 졸업. 학점 3.54.5 평범. 경력 졸업 후 다수의 아르바이트, 경력 편의점,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등 정규직 경험 전무, 재산 전무, 신용 등급 7등급, 가족관계 없음, 범죄 기록 없음, 특이사항 보육원 퇴소 후 기록이 거의 없음,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아온 것으로 추정됨. 보고서는 완벽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평범했다. 서연이 예상했던 숨겨진 재벌가의 아들이라거나 비밀스러운 과거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그녀를 더 큰 혼란과 의심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런 평범한 이력을 가진 남자가 어떻게 그런 비상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진실이거나 혹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짓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직감은 후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누군가가 권지훈이라는 유령 같은 신분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서연은 노골적으로 지훈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밤늦게 테라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했다. 그는 항상 낮은 목소리로, 때로는 유창한 영어로 전문적인 용어들을 섞어가며 이야기했다. 마치 거대한 조직을 지휘하는 리더처럼. 김 비서.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 자금은 즉시 청산하고 2단계 계획을 준비시켜 내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느 날 밤 서연은 그의 방문 앞에 숨을 죽이고 서서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케이맨 제도,
페이퍼 컴퍼니 같은 단어들이 그녀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저건 절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었다. 그녀가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삐걱 작게 마룻바닥 소리가 났다. 그러자 방 안의 목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잠시 후 벌컥 하고 방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싸늘한 얼굴의 지훈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바로 앞에는 도둑고양이처럼 귀를 기울이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포티쳤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현장에서 잡힌 범인처럼 변명할 말도 도망갈 곳도 없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를 추궁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를 지나쳐 주방으로 걸어가 물을 따랐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나지막이 말했다. 밤늦게 잠 안 자고 뭐해요? 그러다 피부 상하는데.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능청스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경고하고 있었다. 더 이상 선을 넘지 마. 그날 이후 지우는 가끔씩 외출을 했다. 그는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절대 말하지 않았다. 그저 바람 좀 쐬고 올게 라는 말만 남기고 나갔다가 몇 시간 뒤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돌아오곤 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의심과 함께 기묘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강렬한 호기심, 그의 비밀스러운 통화, 정체를 알 수 없는 외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 그의 모든 것이 위험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자신의 옆집에. 아니, 자신의 법적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저 남자는 시한폭탄 같았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리고 그 폭탄이 자신을 구해줄지, 아니면 자신을 산산조각 낼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으리라는 사실뿐이었다. 한서연의 승부수는 통했다. 대구에서 찾아낸 새로운 파트너사는 기대 이상의 품질과 생산력을 보여주었고 SJ그룹의 생산 라인은 빠르게 안정되었다. 전면 감사를 자청한 결단은 대중에게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안겨주었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최악의 국면은 벗어난 셈이었다. 다음 과제는 해외 바이어들의 흔들리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상하이 패션 박람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박람회에서의 성공 여부는 SJ그룹의 향후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이번 출장, 나도 같이 가지. 출국을 이틀 앞둔 저녁, 지훈이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던 서연에게 툭 던지듯 말했다. 서연은 어이가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거길 왜 가? 이건 비즈니스야? 당신이 낄 자리가 아니라고. 계약 조건 잊었어.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린 완벽한 부부여야지. 이런 중요한 자리에 남편이 빠져서야 그림이 되겠어. 당신의 성공을 지지하는 애처가 남편 역할을 아주 완벽하게 소화해 줄 테니 걱정 말고. 그의 뻔뻔한 논리에 서연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녀의 결혼은 여전히 제게의 뜨거운 감자였고 남편과 함께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것은 그녀의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결국 그녀는 마지못해 그의 동행을 허락했다. 하지만 지훈이 출장을 고집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며칠 전 김 비서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회장님, 강대현 전무가 상하이의 한 해결색에 거액의 자금을 송금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용도가 불분명합니다. 지훈의 직감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강대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국내에서의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 해외에서. 그것도 서연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또 다른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연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는 없었다. 괜한 불안감을 심어줄 뿐이고 자신의 정보 출처를 설명할 수도 없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경호원이 되는 것. 상하이에 도착한 첫날, 박람회는 성공적이었다.
서연은 유창한 중국어와 카리스마 넘치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바이어들을 사로잡았다. 지우는 약속대로 멀찍이서 다정한 미소로 아내를 지켜보는 완벽한 남편을 연기했다. 그의 존재는 서연의 이미지에 안정감을 더해주었고 바이어들은 그녀의 사적인 삶까지 안정되었다고 판단하며 더 큰 신뢰를 보냈다. 문제는 박람회 이틀째 밤에 발생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홍콩의 거물급 바이어인 리 회장과 단독 만찬 약속이 잡혀 있었다. SJ그룹의 중국 시장 진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혼자 가도 괜찮겠어요? 호텔을 나서기 전 지훈이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물론이지. 비즈니스 미팅이야. 당신은 호텔에서 쉬고 있어. 서연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호텔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자마자 지훈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회장이라는 인물, 즉시 신원 확인해. 그리고 서연 씨가 타고 간 차량, 지금 당장 위치 추적해. 서연이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리 회장이 아니라 낯선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리 회장의 부하 직원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회장님이 급한 일로 잠시 다른 곳에 들렀으니 함께 이동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는 그들이 안내하는 채 올라탔다. 하지만 차는 번화가가 아닌 어둡고 인적이 드문 외곽의 공업지대로 향하고 있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약속 장소는 여기가 아닌데요. 그녀가 불안감을 느끼고 물었을 때 옆에 앉아있던 남자의 부드러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비열한 조소가 걸렸다. 시끄럽고 조용히 따라와. 한서연 총수 얌전히 굴면 다치진 않을 테니. 차는 낡은 폐공장 앞에서 멈춰섰다. 남자들에게 거칠게 끌려내린 서연은 공포에 질렸다. 강대현의 짓이었다. 박람회를 망치고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스캔들을 안기려는 속셈이었다. 이거 애놔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그녀가 발버둥 쳐도 건장한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들이 그녀를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불빛이 그들을 향해 무섭게 돌진해 왔다. 끼익 굉음과 함께 택시 한 대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섰다. 그리고 차문을 열고 내린 것은 권지훈이었다. 그는 낮에 보았던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온몸에서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내 아내에게서 손 떼, 개자식들아. 남자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지훈의 행사액을 보고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자식은 영웅놀이라도 하러 오셨나. 덩치 큰 남자 하나가 그에게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지훈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남자의 주먹을 피하고 동시에 그의 팔을 꺾어버렸다. 뚜둑 하고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훈은 마치 잘 훈련된 특수요원처럼 움직였다. 그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그것은 길거리 싸움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전투 기술이었다. 서연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던 권지훈이 맞단 말인가. 그의 압도적인 힘 앞에 건장한 남자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마지막 남자가 칼을 꺼내 그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피하지 않고 남자의 손목을 낚아챘고 그 과정에서 그의 팔이 칼날에 길게 스쳤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남자를 제압하고 서연에게 달려왔다. 괜찮아 다친 데는?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그녀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공포와 충격,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자켓을 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고는 그녀를 데리고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비로소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서연은 그때까지도 몸을 떨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주고 구급상자를 가져와 소파에 앉았다. 그의 흰 셔츠, 소매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그가 서툰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려고 할 때 서연이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에서 소독솜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직접 그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가까워졌다. 그녀의 손길이 그의 팔에 닿을 때마다 지우는 미세하게 몸을 움찔했다. 계약으로 맺어진 차갑고 형식적인 관계.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이 순간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거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지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장난기나 비밀이 없었다. 오직 진실하고 깊은 감정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을 다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으니까. 그의 단순하고 솔직한 대답이 서연의 마지막 이성의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그는 자신을 위해 싸웠다. 자신을 위해 다쳤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온몸으로 자신을 지켜준 것이다. 소독이 끝나고 서연은 그의 팔에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그의 팔 위로 툭 떨어졌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이유가 방금 전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눈앞의 이 남자, 권지훈 때문이라는 것을,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의 경계선 위에서 그녀의 심장이 진짜 사랑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상하이에서의 사건 이후 한서연과 권지훈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더 이상 서로를 계약 관계의 파트너로만 대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신뢰와 낯선 설렘이 그들의 삭막했던 펜트하우스를 채웠다. 서연은 여전히 그의 정체를 의심했지만 그 의심의 본질은 경계에서 궁금증으로, 그리고 이제는 희미한 기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강대현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외에서의 계획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더 이상 숨어서 계략을 꾸미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지분과 위임받은 지분을 모두 끌어모아 한서연 총수 해임안을 안건으로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정면 대결을 선포한 것이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SJ그룹 본사 대강당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 그리고 임직원들이 자리를 메우고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기다리고 있었다. 단상 한쪽에 앉은 강대현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가 끌어들인 우호 세력들이 포진해 있었다. 반대편에 앉은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워 반격 논리를 준비했지만 중소주주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권지우는 무대 아래 가족석으로 지정된 맨 앞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세련되지만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그저 총수의 남편 역할에 충실한 듯 보였다. 그의 평온한 모습은 전쟁터 같은 강당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아 오히려 더 기이하게 느껴졌다. 주주 여러분, 마침내 강대현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한서연 총수의 독단적이고 무능한 경영으로 우리 SJ그룹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서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최근의 위기 사태를 그녀의 경영 능력 부재 탓으로 돌렸고 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한 비상자금을 횡령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포장했다. 심지어 서연의 결혼마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주들을 기만한 사기극이라고 매도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주주들은 동요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모두 허위 사실이며 악의적인 모함입니다. 서연이 일어나 반박했지만 치밀하게 준비된 강대현의 공세 앞에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잃어갔다. 상황은 급격하게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강대현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서연 총수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고요하지만 모두의 귀를 사로잡는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에게로 향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권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강대현이 경멸적인 표정으로 소리쳤다. 어디서 젊은 친구가 끼어들어 여긴 자네 같은 사람이 나설 자리가 아니야. 당장 앉지 못해. 하지만 지훈은 그를 무시하고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서연은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대체 뭘 하려는 거지? 단상에 올라선 지훈은 강대현을 보지 않았다. 그는 강당을 가득 메운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SJ그룹의 주주 여러분, 잠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서연 총수의 남편, 권지훈입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을 이었다. 강대현 전무님께서 방금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의혹들이 과연 진실인지 제가 여러분께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강당 뒤편에 있던 누군가가 노트북을 조작했다. 강대현이 띄워놓았던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이것은 강대현 전무의 차명 계좌에서 최근 파산한 진우 텍스타일과 상하이의 한 해결색에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내역입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대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호, 거짓말 저건 조작된 거야.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는 강대현이 이번 주총의 증인으로 내세웠던 내부 고발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거짓 증언을 사주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10년간 강대현 전무가 여러 유령업을 세사를 통해 SA그룹의 자금을 어떻게 횡령해 왔는지 보여주는 회계감사 자료입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완벽했다.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강당은 이제 통제불능의 혼란에 휩싸였다. 주주들은 강대현을 향해 고함을 질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이건 음모야. 내 놈 대체 정체가 뭐냐? 네가 뭔데 이따위 짓을 벌이는 거야? 궁지에 몰린 강대현이 미친 사람처럼 지훈에게 달려들며 소리쳤다. 그 순간 지훈은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지금까지의 부드럽고 여유로운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그의 눈빛은 절대자의 그것처럼 차갑고 서늘했으며 그의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지훈의 등 뒤 스크린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화면 가득. 아시아 경제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거대한 제국의 로고가 나타났다. 워러그룹. 그리고 그 아래 지훈의 공식적인 프로필 사진과 직함이 떠올랐다. 아우라그룹 회장 권지훈. 지훈이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저는 아우라그룹의 회장 권지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로 아우라그룹은 SNE그룹의 2대 주주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강당을 지배했다. 그 누구도, 심지어 한서연조차 숨쉬는 것을 잊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낡은 옥탑방에 살던 남자,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허수아비 남편. 그 남자가 아시아 금융계를 움직이는 거물, 베일에 쌓인 은둔의 경영자, 아우라그룹의 권지훈 회장이라고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단상 위에 서 있는 남자를 망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낯선 모습. 말도 안 돼. 강대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허우적거리는 강대현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주주총회는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 없었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지훈의 시선이 정확히 그녀를 향해 날아와 박혔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긴 체스 게임은 그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승자의 눈빛을 마주하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승리의 환희가 아닌 거대한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가슴 시린 상실감만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기업을 둘러싼 전쟁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주주총회는 끝났다. 강대현은 현장에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고 SJ그룹의 경영권은 완벽하게 한서연의 손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였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단 한 번도 지훈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응시했지만 그녀의 눈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텅 비어 있었다. 며칠 전 상하이에서 돌아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단단한 벽이 두 사람 사이에 세워져 있었다. 지훈은 굳게 닫힌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묵직한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이 휙 돌아섰다. 가면처럼 쓰고 있던 무표정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상처,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배신감으로 이글거렸다. 당신 누구야? 그녀가 다시 물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칼날 같은 비난이었다. 아니, 질문을 바꾸지. 당신 정체가 뭐야? 세어연 씨, 내 말 좀 재미있었어. 서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경멸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높은 왕좌에 앉아서 발버둥 치는 날 내려다보는 거. 재미있었냐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낡은 옥탑방. 그 모든 게 지루에 미치겠는 재벌 회장님의 유의였나 내 절박함. 내 아버지의 회사를 지키려는 내 처절한 싸움이 당신에게는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나는 뭐였는데 당신의 거대한 게임판 위에 놓인 편리한 장기말 가지고 놀기 딱 좋은 멍청한 계집애. 그래서 내 결혼 제안을 받아들인 거였어. 모든 걸 다 알면서, 비웃으면서 그녀는 옆에 있던 장식용 화병을 집어들어 벽에 던져버렸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화병이 산산조각 나바닥에 흩어졌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지우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모든 분노와 절규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변명하지도, 자신을 방어하지도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상처를 토해낼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녀의 폭풍 앞에서 유일하게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진심이었다. 한참 동안 울부짖던 서연의 어깨가 마침내 지쳐 축 늘어졌다. 분노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허탈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작은 어깨가 소리 없이 들썩였다. 그제야 지훈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었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 어린 고통으로 잠겨 있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당신을 속인 거,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거. 전부. 그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유희였을지도 몰라. 돈과 권력, 가식적인 관계에 질려서 도망쳤어. 진짜 세상을 보고 싶었지. 그러다 당신을 만났어. 비 오는 밤. 오만하고 차가웠지만 세상과 홀로 싸우는 사람처럼 외로워 보였지. 그는 서연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계약 결혼 제안을 받아들인 건 맞아. 처음엔 호기심이었어. 재미있을 것 같았지. 한서연이라는 여자와 그녀를 둘러싼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 내 계산 속에 당신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없었다고는 말 못해. 미안해. 그는 자신의 첫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것이 그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게 변해버렸어. 그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났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당신의 여린 모습을 보았을 때, 소파에서 지쳐 잠든 당신을 봤을 때, 나를 지키기 위해 드레스룸에서 고군분투하던 당신을 봤을 때, 그리고 상하이에서 내 품에 안겨 떨고 있던 당신을 봤을 때, 내 계획은 방관자였어. 한서연, 절대로 이 연극에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그게 내 계획이었어. 그런데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건, 그건 내 계획에 없었어. 하지만 그렇게 돼버렸어. 그의 고백, 너무나도 늦어버린. 하지만 절절한 진심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의 그 말을 어떻게 믿지? 당신의 모든 게 거짓이었는데, 당신 이름, 당신 인생, 나를 향한 눈빛까지 전부 다 연기였잖아. 어느 것 하나 진실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사랑이라는 말만 진짜라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신뢰는 깨진 유리와 같았다. 한번 부서지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조차. 그녀에게는 또 다른 기만처럼 들릴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그 자리에는 그보다 더 깊고 차가운 절망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녀에게 공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신 마음이 어떤지 내가 감히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당신을 향한 내 마음, 그것만큼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었던 적이 없어.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광활한 거실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흩어진 화병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기업을 노리던 적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미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일주일, 그리고 또 일주일. 강대현의 구속과 권지훈의 등장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었지만 아우라그룹의 신속하고 완벽한 언론 통제 아래 서서히 잊혀져 갔다. SJ그룹은 권지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파견한 전문가팀의 도움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한서연은 명실상부한 그룹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공간인 펜트하우스는 이전보다 더 크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같은 집 안에 사는 유령 같았다. 지우는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게스트룸으로 돌아가 생활했다. 그는 서연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그녀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녀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다. 그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했다. 권력을 되찾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했다. 승리의 기쁨은 없었고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한 상실감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무작정 차를 몰아 신림동의 그 낡은 동네로 향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 이제는 텅 비어버린 옥탑방 문 앞에 섰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앞에서 떠나지 못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이런 누추한 곳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낡은 티셔츠를 입고 평범한 삶을 꿈꿨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가 일했던 편의점에도 들렀다. 점장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서연은 무심코 음료수를 하나 고르며 예전에 여기서 아르바이트하던 청년에 대해 물었다. 아, 지훈이요, 아따. 그 친구처럼 성실하고 착한 청년도 드물지. 말수는 없어도 굳은 일마다 않고. 늘 묵묵히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갑자기 그만둬서 아쉬웠는데 어디 가서든 잘 살 겁니다. 점장의 칭찬을 들으며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권지훈 회장이 아닌
가난한 청년 권지훈의 모습을 그제야 제대로 보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가면을 쓴 것은 그만이 아니었다. 자신 역시 S그룹 총수라는 차가운 가면을 쓰고 사람을 조건과 배경으로 판단했다. 그를 통제하기 쉬운 허수아비라고 멋대로 재단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부끄러웠다.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감정만큼은 진짜였다. 소파 위를 덮어주던 담요의 온기, 위기의 순간,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던 그의 모습, 상처를 치료해 줄 때, 걱정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눈빛, 그 모든 것이 가슴에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회장도, 가난한 아르바이트생도 아닌 그저 권지훈이라는 남자를 이제 와서 이 사랑을 놓쳐버린다면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갈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에서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결혼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의 게스트룸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요. 방 안에서 그는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낡은 백팩에 짐을 싸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가려는 거야. 당신이 원하는 것 같아서. 지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SJ그룹도 안정됐고 더 이상 내가 당신 옆에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손에 들고 있던 결혼 계약서를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찢기 시작했다. 칙, 칙.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갈랐다. 지훈의 눈이 놀람으로 커졌다. 서연은 계약서 조각들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들의 거짓 관계를 상징하던 증거가 힘없이 흩어졌다. 자, 그 계약은 이제 끝났어.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확신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당신을 보내줄 생각은 없어.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내가 틀렸어. 난 오만했고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했어. 하지만 그 모든 거짓말 속에서 난 내 인생의 유일한 진실을 발견했어. 그건 바로 당신이야.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평생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그러니 아우라그룹 회장 권지훈 씨, 나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줄래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계약서도 조건도 없이 돈이나 권력도 상관없어. 그냥 당신과 나, 우리 둘만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싶어.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그가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대답이었다. 그는 마침내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 말을 기다렸어. 서연아.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깊이 안았다. 더 이상 차갑고 낯선 포옹이 아니었다. 서로의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따뜻하고 진실한 포옹이었다. 모든 오해와 상처가 그 순간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몇 달 후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신림동의 한 옥탑방. 이제는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그곳 테라스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여기서 보는 야경이 그 펜트하우스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 서연이 지훈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편안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그럴 거야. 지훈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그는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회장도 가난한 청년도 아니었다. 그저 사랑하는 여자의 곁에 있는 행복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그들은 서울 근교의 평범한 집에서 보통의 연인들처럼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만들고 함께 웃고 떠들며 살아갔다. 거짓으로 시작된 만남, 어긋난 운명의 장난.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거쳐 그들은 마침내 서로에게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었다.
돈도, 권력도 아닌 오직 사랑으로 완성된 새로운 시작이었다. 차가운 도시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미래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